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제일의 효녀 이야기 심청전을 준비했습니다. 효녀 심청이 맹인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만 지극한 효심으로 복된 결과를 이루어내는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이 있는 그 희망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보드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옛날 황주 도화동에 심학규라는 봉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봉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곤 했답니다. 그는 몹시 가난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신봉사에게는 어질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곽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곽씨 부인은 남편을 공경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알뜰히 집안 살림을 했지요. 그들에게는 재산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지만 돈을 벌 수 없는 남편을 대신해 집안을 솜씨 있게 꾸려갔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곽씨 부인을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지요. 그러던 중 그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눈처럼 하얀 얼굴을 가진 고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심청이라고 지어졌지요. 부부는 그 꽃 같은 아이를 보며 행복해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곽씨 부인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곽씨 부인은 시름시름 앓더니 점점 기운이 빠져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봉사는 정성을 다해 병든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진찰을 하고 좋다는 약도 지어 먹였습니다. 하지만 곽씨 부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미 곁에 누워 젖을 빨고 있는 아이를 보자 곽씨 부인은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린 것을 두고 저 세상으로 가는 어미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곽씨 부인은 신봉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록 살림이 어려워 힘든 점은 많았지만 결혼해서 참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늦게나마 이렇게 어여쁜 딸까지 얻었으니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건너마을 이동지 집에 돈 10량을 맡겨두었어요. 제가 죽거든 장례를 치르는데 보태 쓰세요. 이 함 속에 제가 끼던 옷가락지가 있어요. 우리 청이가 자라면 이 가락지를 내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 걸을 수 있게 되거든 무덤가에 데려와 저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인은 힘겹게 말을 마친 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봉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부인, 이 어린 것을 두고 먼저 떠나면 나는 어쩌란 말이오. 아이고. 곽씨 부인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정성껏 장례를 도와주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슬픈 신봉사는 장례를 마친 뒤에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방 안에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죽은 아내의 생각이 더욱더 간절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슬픔에 잠겨 있던 신봉사는 퍼뜩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 귀한 자식을 이리 굶겨서는 안 되고 말고 죽은 부인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나가 젖동량이라도 해야겠다. 신봉사는 울어대는 청이를 등에 업고 손에는 막대기를 짚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그러게나 말이에요. 앞도 못 보는 양반이 아기를 안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고. 신봉사는 이웃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여보시오, 부인네들 우리 정희에게 젖 좀 먹여줄 수 있겠소? 이 불쌍한 어린 것에게 댁의 아이 먹고 남은 젖이라도 있으면 조금씩 먹여주시오. 이렇게 신봉사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신봉사가 찾아오면 다들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안악은 청에게 젖을 물려주고 젖을 줄 수 없었던 안악들은 신봉사를 위해 밥과 반찬을 챙겨 주었지요. 아이가 젖을 먹고 배가 볼록해지면 신봉사도 기분이 좋아 양지 바른 언덕에 앉아 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청이를 안고 아내의 무덤에 찾아가기도 했지요. 부인, 내가 우리 청이를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그런 신봉사의 정성 때문인지 아니면 산신령의 보살핌 때문인지 심청은 잔병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 어느새 심청은 12살이 되었습니다. 심청은 곽씨 부인을 닮아 얼굴이 아름다웠지요. 게다가 마음씨도 곱고 행동도 부지런하고 생각 또한 깊은 소녀였답니다. 그런 고운 청이를 마을 사람들도 이뻐하며 사랑을 해주었지요. 하루는 신봉사가 얻어온 음식을 들고 집으로 들어서자 청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아버지 대신 제가 양식을 구해올게요. 청이의 말에 신봉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기특하고 고맙구나. 네 말이 고맙기는 하다만 어찌 어린 네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거라.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청이가 아버지보다도 먼저 양식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신봉사가 여러 번 말렸지만 청이는 말을 듣지 않았지요. 구멍난 저고리를 입은 채 맨발에 달띠 다른 집신을 신고 험 바가지를 옆에 끼고
추운 날씨에 밥을 구하러 다니는 청이를 본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물이며 밥이며 젓갈이며 김치며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얻은 밥과 반찬은 어느새 바가지에 가득 찼지요. 심청은 기쁜 마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얼른 밥상을 차려 드릴게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청이는 밥도 짓고 반찬도 스스로 만들었답니다. 구해온 양식들로 어린 나이지만 눈썰미가 좋아 어깨너머로 살림하는 법을 제법 배워둔 것이었어요. 동량을 해서 아버지를 복량한 지가 한 해, 두 해 지나 어느덧 심청은 16살이 되었습니다. 이젠 어엿한 처녀티가 났으며 몸가짐은 더욱 바르고 얼굴은 더욱 고와졌지요. 심청은 솜씨 좋았던 곽씨 부인을 닮아 그 손재주가 아주 뛰어났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는 동량을 하지 않고 동네 일감을 조금씩 얻어와 살림을 꾸릴 수 있게 되었지요. 저고리, 바지, 버섯 등 동네 일감들을 가져와 바느질을 했으며 일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는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하며 먹을 것을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을 꼼꼼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니 일을 잘한다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장씨 부인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장씨 부인은 심청이 어떤 아이인지 보고 싶어져 몸종을 보내어 집으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심청은 장씨 부인 댁에서 온 몸종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건넌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이 저를 부르시니 잠시 다녀올게요. 제가 늦더라도 진지 잡수실 수 있게 상을 차려 놓을 테니 시장하시면 먼저 드세요. 심청은 몸종을 따라 장씨 부인 댁으로 갔습니다. 장씨 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차에 청이 소문을 듣고 집으로 부른 것이었어요. 청이가 공손히 절을 하자 장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 소문이 자자한 효녀 심청이구나. 참 예쁘고 몸가짐도 바르구나. 장씨 부인은 청이에게 맛난 음식을 차려주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청이가 돌아갈 때가 되자 청이에게 넌저시 말을 했습니다. 청아, 우리 바깥 양반이 세상을 뜬 지 이미 오래되었구나. 자식들도 벼슬에 올라 모두 집을 떠나니 나 혼자 너무나 적적하구나. 그런데 오늘 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무척이나 즐거웠단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를 친딸처럼 사랑해 줄 터이니 내 수양딸이 되지 않으련? 뜻밖의 제안에 청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 청이가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말씀은 고마우나 제가 마님의 수양딸이 되면 불쌍한 우리 아버지의 진지는
누가 차려드리며 의복은 또 누가 돌봐드리겠습니까? 비록 어렵게 살더라도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청이의 고운 마음과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자 장씨 부인은 심정이 더 가련하게 여겨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네가 바로 진정한 효녀다. 너의 뜻이 옳구나, 옳아. 마땅히 그래야지. 장씨 부인은 심청에게 더는 수양딸이 되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가끔씩 놀러와 말벗이 되어달라고는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혼자 두고 너무 오래 머문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 아버지 저녁상을 좀 차려드려야겠어요. 심청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장씨 부인은 더 잡고 싶었지만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장씨 부인은 몸종을 씻겨 옷감과 양식을 가득 담아 배웅하도록 했지요. 부디 잊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의논하러 오너라. 이제 나는 너를 딸처럼 여길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찾아와도 좋아. 정희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대체 장씨 부인이 우리 청이를 왜 부른 것일까? 집에서 청이를 기다리고 있는 신봉사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불을 떼지 않은 방은 점점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신봉사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절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다는 걸 안 신봉사는 심청이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얘가 일이 늦을 리가 없는데 혹시 정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내일이 앞을 못 보니 정희를 찾으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걱정이 된 신봉사는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허겁지겁 걸어가다 신봉사는 그만 발이 미끄러져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신봉사가 팔다리를 버둥거렸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탓에 신봉사는 그 두려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아이고, 이리 죽는구나. 그동안 힘겹게 살아온 삶이 생각나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길을 지나던 몽운사의 한 스님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한달음에 달려가 신봉사를 구해주었지요. 아이고, 누구신지 모르지만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몸은 좀 괜찮소. 나는 산 너머 몽운사의 화주승이요. 앞을 못 보시니 참으로 답답하겠소. 아이고, 글쎄 말입니다. 앞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봉사는 딸 마중을 나가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화주승도 신봉사의 딱한 사정에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요. 아이고, 그거 참 딱하시군요. 눈이 먼 것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절 부처님은 뛰어난 능력이 있어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다시 눈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니, 공양미 300석이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이요. 좋소. 제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데 무엇인들 못 바치겠습니까? 신봉사의 자신 있는 말에 스님은 절에서 시주한 사람의 이름과 재물의 액수를 적는 권선책을 꺼내어 도화동 심학규 공양미 300석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화주승이 떠나고 난 뒤 젖은 몸을 말리고 가만히 앉아 기운을 좀 차리고 나자 신봉사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것 때문에 놀란 데다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덥석 약속을 해버린 게 생각난 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양미 300석을 마련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내가 뭔가에 홀린 게 분명하지. 아이고, 이를 어쩐담. 권선책에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부처님과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부처님과 한 약속을 함부로 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봉사가 한숨을 푸푸 내쉬고 있는데 장씨 부인 댁에 갔던 청이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희는 장씨 부인 댁에서 얻어온 음식들로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어서 진지 드세요. 오늘은 맛있는 음식들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신봉사는 음식을 들지 않고 숟가락만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신봉사는 하는 수 없이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마중가다 물에 빠진 이야기, 화주승을 만나 목숨을 건진 이야기,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을 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청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무슨 수를 쓰던 공양미 300석을 구해올게요.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니 정말 기쁜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죽다 살아난 탓에 제정신이 아니라 그만 허튼 약속을 하고 만 것이야. 눈 멀어 널 고생시키더니 이젠 이런 걸로 너에게 걱정만 더해주는구나. 너의 말은 고맙지만 네가 무슨 수로그쌀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이냐.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어.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없던 일을 하자고 해야겠구나. 벌을 받더라도 내가 받을 것이니 너야말로 걱정 말아라. 모두 이 아비가 모자라서 저지른 일이야. 그러나 청이의 태도도 완강했습니다. 아버지,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복을 내린다고 했어요. 제 효성이 지극하면 저라고 공양미 300석 못 구할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녁 밥상을 치우고
달빛 아래에 서자 청이는 괜시리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보고 싶고 눈먼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신봉사가 먼저 잠이 들자 청이는 가만히 마당으로 나가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님, 부디 앞을 못 보는 우리 아버지를 굽이 살펴 주십시오. 공양미 300석을 구해 눈을 뜰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천지신명님, 간절히 비나이다. 심청은 밤이나 낮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뱃사람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산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는 15살 정도가 되면 되고 고운 얼굴에 마음씨 착하고 행실이 바른 처녀를 돈으로 산다는 것이었지요. 안 글쎄, 중국에 남격으로 가는 뱃사람들이 용왕님께 바칠 처녀를 구한다는구먼. 아이고, 나도 들었어. 값은 달라는 대로 준다지 아마. 집으로 돌아온 청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청이는 당장 뱃사람들이 묵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고 정성을 다해 빌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그 쌀을 구할 수가 없는데 혹시 제 몸을 사고 그 값을 쳐주실 수 있을까요? 눈먼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기를 팔려고 한다는 걸 알자 뱃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효성이 지극하구려. 공양미 300석은 오늘 바로 몽은사에 보내겠소. 그럼 이번 달 보름에 배가 출발할 터이니 준비하고 계시오. 심청은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기쁨으로 한달음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청이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신봉사가 대뜸 물었습니다. 아이고 정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청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후면 눈을 뜨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홀로 두고 영영 떠날 생각을 하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지요. 청이는 슬픈 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제가 장씨 부인 댁에 찾아간 적이 있지요. 그 부인이 저를 수양딸로 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거절했는데 이번에 사정을 이야기하니 쌀을 보내주시고 저를 수양딸로 삼기로 하셨어요. 신봉사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그동안 눈먼아비 봉양하느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며 지냈는데 그곳에 가면 부잣집이라 만난 것도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공부도 할 수 있을 테니 얼마나 잘 됐느냐. 우리 딸이 호강을 한다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것이야.
신봉사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겉으로는 너털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자 청이는 신봉사를 위해 음식을 충분히 장만해 놓았습니다. 옷도 여러 벌 지어 놓고 버선과 집신도 새 것으로 마련해 놓았지요. 그렇게 집안일들을 정리하다 보니 날짜는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얼굴은 알지 못하고 무덤 밖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외롭고 힘들 때면 그곳을 찾아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를 받기도 했던 곳이지요. 그러나 이젠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자 아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고 생각한 심청은 어머니의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청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나요? 저 낳느라 고생하셔서 그런 건가요? 제 효도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시고 어찌 그렇게 일찍 가셨나요? 어머니, 저는 내일이면 인당수로 떠나요.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데 혼자나마 살아가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머니. 심청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뱃사람들과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날 밤 청이는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청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벌써 날이 밝아왔습니다. 청이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아버지의 식사라고 생각하니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뱃사람들은 이미 집 밖에 와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행여나 아버지가 들을까 걱정되어 겨우 뱃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진지만 잡숫게 하고 나설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뱃사람들은 심청이 너무나도 가련하게 생각되어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심청은 따뜻한 밥과 국을 정성스레 차려 아버지에게 떠드렸습니다. 생선살을 떼어 숟가락에 얹어 놓고 쌈도 싸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신봉사는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오늘은 이상하게 밥맛이 더 좋구나. 아마 어제 꾼 꿈이 좋아 그런가 보다. 아니 글쎄 어젯밤 꿈에 네가 큰 수레를 타고 먼 곳으로 가는 꿈을 꾸지 않았겠느냐. 원래 수레는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이니 네가 장씨 부인 댁으로 들어가는 꿈이었나 보다. 뱃사람에게 팔려가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신봉사는 기분이 좋아 말했지만 팔려가는 꿈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꿈이네요. 심청은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가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이는 한참 동안 소리 없이 흘렸던 눈물을 닦고 아버지 앞에서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청이는 뱃사람들에게 쌀 300석에 팔려가게 된 일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떠나는 날이라는 것을 밝혔지요. 뭐라고? 안 된다, 청아.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가지 마라, 청아. 공양미 300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가지 말아라, 청아. 신봉사는 정 그렇다면 자기가 대신 가겠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심청이 어린 처녀여야 한다는 말을 전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된다, 청아. 이렇게 너를 죽게 하고 내가 눈을 뜬들 그게 무슨 일이냐. 아니 어떻게 내게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못 간다, 청아. 우리가 늦은 나이에 너를 얻어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네 어미가 너를 낳고 이래 죽은 뒤에 내가 이 집 저 집 다니며 동냥하며 이만큼 키웠는데 어떻게 내 눈을 뜨자고 너를 죽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신봉사는 화가 치밀어 올라 문 밖으로 나가 뱃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놈들, 알 짓이 없어 어린 것을 꼬셔 장사를 하려 했단 말이냐. 이 못된 놈들아, 너희는 양심도 없느냐. 뱃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울부짖는 신봉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장씨 부인이 달려와 청이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아니 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이렇게 떠난단 말이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공양미 300석은 내가 줄 터이니 가지 말아라. 제발 가지 마라 청아. 청이는 슬픈 눈으로 장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어찌 대가 없는 재물을 바랄 것이며 어찌 뱃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마님의 은혜는 저승에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청이는 신봉사를 남겨두고 뱃사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신봉사의 울부짖는 소리는 문 밖까지 나왔습니다. 청이는 이웃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말려달라고 부탁한 후 정승 부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을 따라 강가에 도착했지요. 청이가 배에 오르자 뱃사람들은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배는 점점 육지에서 멀어지더니 이내 넓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안개가 끼었다 거쳤다를 반복하더니 어느새 푸르고 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다를 처음 본 청이는 그 광경이 그저 아름답게만 느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둥둥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커다란 배는 심한 파도에 곧 뒤집힐 것처럼 출렁출렁 춤을 추었습니다. 뱃사공이 청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인당수요. 어서 준비하시오. 청이는 비로소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청이는 천천히 배의 난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때 뱃사공의 우두머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다에 계신 용왕님.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게 굽어 살펴주십시오. 저희는 남경으로 장사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효심지극하고 티없는 자악한 처녀 심청을 제물로 바치니 그 정성을 보시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게 해 주십시오. 그의 말과 함께 정희는 치마폭으로 얼굴을 감싼 채 바다로 휙 뛰어들었습니다. 부디 저의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금세 거친 풍랑이 일어 심청의 목소리마저 삼키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뒤 바람이 얌전해지더니 안개가 걷히고 하늘에 밝은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치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던 바다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파도가 잦아들자 뱃사람들이 탄 배는 수면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정희의 몸은 바닷속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디선가 향긋한 내음이 풍겨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생각했지요. 여기가 하늘일까? 심청은 바다에 뛰어들던 때를 생각하고 있다.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고 고운 노랫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청이가 주위를 둘러보니 옷을 곱게 차려입은 선녀 몇 명이 가마를 이끌고 심청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용왕님의 청을 받고 온 선녀들입니다. 심청 낭자를 모셔오라 하셔서 저희가 왔습니다. 어서 가마에 오르시지요. 심청이 어리둥절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바다에 자라, 도미, 낙지, 잉어, 송어, 붕어, 메기, 북어, 삼치, 갈치 등의 병사와 관리들이 모두 모여 심청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옥으로 만든 가마를 타고 으리으리한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온 신하들은 청희를 곧장 용왕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지요. 용왕은 청희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아, 너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옥황상제께서 너를 구하라 명하셔서 내가 너를 구한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용궁에서 편히 지내도록 해라. 내가 되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마. 그리하여 청희는 그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요. 날이면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고 용왕이 마련해 준 화려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심청이를 떠나보낸 뒤 신봉사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지요. 뱃사람들이 떠나면서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고 갔지만 신봉사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신봉사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했지요. 아이고, 내 딸 청아, 어디 있느냐? 제발 돌아오너라. 신봉사가 마루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슬퍼했지요. 게다가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고도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를 더욱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봉사가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신봉사에게 좋은 짝을 하나
소개시켜 주기로 한 것이지요. 부인을 얻으면 슬픔을 잊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생각일세. 어서 신봉사의 짝을 찾아보세.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뺑덕어멈이 신봉사와 제법 가까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뺑덕어멈은 때로는 신봉사의 집에 가 살림도 거들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뺑덕어멈은 신봉사가 가진 돈이 탐이나 친절을 베푼 것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뺑덕어멈이 스스로 신봉사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니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하여 결국 신봉사와 뺑덕어멈은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새 부인이 생기자 신봉사는 한동안 청이를 잊고 행복하게 사는 듯 했지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본래 욕심 많고 심술궂은 성품을 가진 뺑덕어멈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 뺑덕어멈, 저기 저 동계에 들어있는 돈은 다 어디로 갔소? 아이고, 다 쓴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돈을 찾습니까? 사실은 뺑덕어멈이 술을 사 먹고 놀러를 다니느라 혼자 돈을 다 써버린 것이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뺑덕어멈은 걸핏하면 이웃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둥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지요. 신봉사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허한 마음에 나 좋다는 말만 듣고 사람을 들여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착하고 어진 부인을 먼저 보내고 귀한 딸자식은 저승으로 보내놓고 그 주제에 뭐가 좋다고. 아이고,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누구를 탓할까? 신봉사는 창피해 더는 동네에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짐을 챙겨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꾸려보니 예전에 쓰던 동양 주머니와 바가지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뱃사람들에게 받은 그 많은 양식과 재물들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뺑덕어미는 그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편 청이는 용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용궁에서의 시간은 인간 세상의 시간과 달랐지요. 용왕은 옥황상제의 명대로 청이를 인간 세상에 다시 보낼 준비를 했답니다. 용왕은 시녀를 불러 심청에게 고운 옷을 갈아입히도록 분부하고 큰 연꽃을 준비하라고 일렀지요. 또 시녀 2명이 심청을 모시게 하고 먹을 것과 고운 비단, 반짝이는 보석들도 함께 가져가도록 했답니다. 용왕이 직접 나와 배웅을 하자 심청은 그저 감사할 뿐이었답니다. 심청은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고 연꽃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녀들과 심청을 태운 연꽃은 순식간에 두둥실 떠올라 심청이 몸을 던졌던
인당수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남경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뱃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청이가 물에 빠진 그곳을 지날 때 청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아파했답니다. 그때였어요. 안개가 걷히더니 크고 아름다운 연꽃이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그 꽃을 건져 올렸지요. 그러자 신비로운 향기가 배 안에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꽃은 본 적이 없고 이런 꽃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분명 예사로운 꽃이 아닌 듯하다. 이곳이 심청이가 몸을 던진 곳인데 어쩌면 심청의 넋이 꽃으로 변했는지도 모르니 귀하게 다루어야겠다. 뱃사람들은 꽃을 실자 배는 빠른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요보게들, 이 아름다운 꽃을 우리 임금님께 바치도록 하세. 요즘 임금님께서 왕비님을 잃고 무척 쓸쓸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걸 가져다 드리면 무척 좋아하실 것 같네 그려. 그리하여 뱃사람들은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대궐로 찾아가 임금에게 연꽃을 바쳤습니다. 아니, 바다에 떠 있는 연꽃이라 신비로운 꽃이로구나. 임금은 커다란 연꽃을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흡족해하며 가까이 두고 보았다고 하지요. 임금은 그 꽃의 이름을 강선화라고 지었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연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꽃잎이 흔들리며 꽃봉우리가 살짝 벌어지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기운이 감돌자 임금은 몰래 숨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조금 뒤 살짝 벌어진 꽃봉우리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 둘이 고개를 슬그머니 내밀며 밖을 내다보는 것이었어요. 임금이 너무 놀라 꼭 가까이로 다가가 더 살펴보려고 고개를 내밀자 꽃송이 안에는 세 여인이 몸을 감추고 있었지요. 아니, 너희들은 대체 누구인 것이냐? 그러자 심청과 함께 연꽃을 타고 온 시녀가 황제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용궁에 사는 시녀입니다. 옥황상제의 명으로 심청낭자를 모시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심청낭자는 하늘이 내린 효녀입니다. 바닷속 용궁에 머물다 때가 되어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지요. 그 말을 듣고 임금이 안을 들여다보니 선녀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있지 뭐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 용왕님께서 착하고 아름다운 새 왕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 같구나. 임금은 그 자리에서 청이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왕비가 된 청이는 임금의 사랑을 받으며 대궐에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러나 심청은 마음속에는 늘 걱정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버지 신봉사 때문이었지요. 아버지는 어찌 지내고 계실까? 눈은 뜨셨을까?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 심청의 한숨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은 청이에게 물었습니다. 왕비,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것이오? 청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임금이 거듭해서 이유를 묻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임금님, 사실 저는 용궁 사람이 아니라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의 딸입니다. 눈이 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뱃사람들에게 팔려 인당수의 제물로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살아나 용궁에서 지내다 다시 인간 세상에 나온 것이랍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는 것이오?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찾아 모시도록 합시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 신봉사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신봉사가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심청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답니다. 심청이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던 끝에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나라 안의 모든 맹인들을 대궐로 불러 맹인 잔치를 연다면 혹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청이의 말대로 명령을 내려 맹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봉사도 맹인 잔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을 사또가 맹인들을 불러 궁에서 여는 맹인 잔치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것이지요. 게다가 사또는 서울에 갈 수 있는 여비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봉사는 집으로 돌아와 뺑덕어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봉사와 뺑덕어멈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막에 머물러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 서울 가던 황봉사라는 맹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맹인은 완전 봉사는 아니라 반쯤은 볼 수 있었으며 재산도 조금 갖고 있었지요. 뺑덕어멈은 황봉사를 보자 도망갈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나는 서울을 가도 잔치에 참석할 수 없을 테고 잔치가 끝나 다시 돌아온들 어디 살 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저 황봉사를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황봉사 역시 뺑덕어미를 꼬셔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뺑덕어미는 이때다 싶어 신봉사가 잠든 틈을 타 여비를 챙겨 그 맹인과 도망쳐 버렸습니다. 신봉사는 이른 아침에 홀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아무리 옆자리를 더듬어 보아도 뺑덕어몸이 만져지지 않자 주막 주인에게 물었지요. 아이고, 혹시 우리 마누라 못 보았소? 주막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못 보았는데요. 신봉사는 더듬더듬 변소도 가보고 부엌에도 가보았지만 어디에도 뺑덕어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신봉사는 뺑덕어멈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아이고, 야속하고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그래도 그동안 산 정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팽개치듯 버리고 가다니. 신봉사는 지팡이를 찾아 들고 서둘러 주막을 나섰습니다. 도망간 뺑덕어멈이 괘씸하고 야속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봉사는 아예 뺑덕어멈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지요. 사람들에게 물어 길을 가던 신봉사는 점심 무렵 작은 개울가에 다다랐습니다. 날도 더우니 여기서 목욕이라도 하고 가야겠다. 대궐에 가는데 더러운 몸으로 갈 수야 없지. 신봉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옷을 훌훌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얕은 개울로 들어가 시원하게 목욕을 했지요. 그런데 목욕을 하고 나와 보니 신봉사의 옷이 없어졌지 뭐예요. 누군가 훔쳐간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거 참 낭패로군. 소리를 질러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침 길을 가던 관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옷가지와 노잣돈을 주었지요. 신봉사는 지긋지긋하게 운도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다시 대궐로 걸어갔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대궐 앞까지 찾아갔지요. 신봉사가 대궐 앞에서 서성이고 있자 한 병사가 그의 손을 와락 잡아 끌었습니다. 쪽에서 이름을 말하고 곧장 안으로 들어가시오. 그렇게 대궐로 들어간 신봉사는 많은 음식이 가득 차려진 잔치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을 실컷 먹고 나니 배가 터질 것만 같았지요. 아이고, 우리 정이와 이런 맛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을꼬. 좋은 음식들을 배불리 먹어서인지 더욱 청이 생각이 간절했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신봉사 곁으로 후다다닥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신봉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요? 아이, 성은 김가고 이름은 학규올시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심청이었습니다. 어머나 아버지, 저 청이에요. 아버지 딸 청이라고요. 어이, 뭐라고요? 정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청아, 어디 얼굴 좀 보자꾸나. 순간 신봉사의 눈에서 딱지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크게 나더니 신봉사는 거짓말처럼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라, 보인다 보여. 내가 눈을 떴다. 신봉사는 청이를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이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지요. 그 후로 청이는 아버지와 함께 궁궐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